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듯 너도 나도 재판 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 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직이 부활하는 건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졸속 입법의 결과입니다. 법 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정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생겼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대통령 나와라를 외치고 있는데 안 나가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법을 밀어붙였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 현장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 시행 이틀 만에 450개가 넘는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감도 잡기 어렵습니다. 1년 365일 노사 협상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판입니다. 전 세계는 기술 혁신과 구조 개혁의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데 우리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산 라인 하나 옮기는 것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판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와 로봇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당은 현장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의 국가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사법파괴 3대 악법 관련해서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법학의 3대 악법은 시행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사심제가 도입되자마자 대출 사기범 양문석 전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갈취 협박범 등 세상을 공분케 한 온갖 파렴치범들이 사심제 트랙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판검사를 겁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왜곡죄,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 코미디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 본인의 대북 송금 사건, 조폭 연루서를 직접 거론하며 공소 취소 선동 총지휘에 나섰습니다. 언론 겁박 선봉장으로 비춰집니다. 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호응하여 공치모라고는 조직적인 활동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선 등의 홍위병 역할을 연일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의 공공연히 7,800억 원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외압을 항소 포기 외압을 자행했던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외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언론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내주기로 했다는 뒷거래설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심에서 징역 5년형 유죄를 선고받은 대통령의 왼팔 김용원, 심지어 전략 공천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기세가 오른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선거 출마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관 음주 폭행범 정원호, 민주주의를 농락한 댓글 조작범 김경수, 수사받아야 할 뇌물수수 범죄 혐의자 전재수, 이런 분들이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모두 귀결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혼란을 열어젖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주말 내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호소드립니다. 드루킹 사건 유죄 판결받은 김경수 전 지사가 저렇게 버젓이 다시 지사하겠다고 선거에 나서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비록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해서 무죄 났는데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영웅 취급을 하는 이런 민주당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조국 지금 혁신당 대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우리 국민들에게 남긴 그 엄청난 비정의의 트라우마를 다 잊었습니까? 우리는 몇 년이나 지난 일입니까? 그런데 마치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공천장을 내놓으라고 또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잊혀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자괴감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검찰이 본인을 공소 취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주말 내내 여권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 이재명 대통령 정말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까지 SNS 노름을 즐긴다면 이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과 관련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대북 송금 검찰 수사니 어떤 것을 운운하면서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또 올립니다. 그러면 이거 공소 취소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권의 분위기를 보면 소위 장인수 기자가 했다는 그 보도가 전혀 근거가 없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심을 사고 싶지 않다면 떳떳하게 나 공소 취소 바라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뭡니까 도대체? 지금이라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재판 받으시고 빨리 재판 받고 빨리 무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대법원이 믿음이 가지 않으면 양문석 의원이 하는 것처럼 헌재 헌법 소원하면 또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공소 취소 쪽으로 몰고 갑니까? 의심 사지 않으려면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도 해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옛말에 오야나 말에서 가건 고쳐 매지 말으라는 그 말이 지금도 저는 통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바라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방송에서 했다는 그 말도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에게도 묻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음모론에 가까운 보도를 가지고 저희를 괴롭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보도가 자신이 있다면 적어도 취재원까지 밝히진 않더라도 취재 경위 정도는 밝혀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매듭짓고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기자는 재판정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옳다면 재판 가더라도 이깁니다. 재판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사로 말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이 부분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인수 기자라는 이름 뒤에 붙어 있는 그 기자라는 타이틀 스스로 내려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김어준 씨를 거의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김어준의 말을 교리로 생각했던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대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조금이라도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라면 나오고 온갖 아첨으로 정치적 이익은 얻고 절하라면 절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주장하는 음모론에 무지성적으로 편성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언제까지 타락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공소 취소 거래설이 주는 의미가 진실 공방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주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타락시켜온 모든 세력들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 문제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2026년 3월 12일 리서치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량 백신 접종에 대한 특검 및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가 60.8%에 달합니다. 국민 건강을 앗아간 곰팡이 백신입니다. 국민 생명을 앗아간 살인 백신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그리고 아직도 그 눈물조차 마르지 않은 무안공항 사태까지 온 국민이 국가적 재난 앞에 함께 아파했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백신 주사, 그 백신 주사로 자녀를 잃은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지마비가 되어 지금 이 순간도 눈물 속에 잠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자처한 국가적 재난일 것입니다. 곰팡이 백신, 살인 백신 특검합시다. 이란 사태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조차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유를 외치는 시민에게 총을 겨눈 정권에 침묵하고 자유를 지켜온 동맹을 비판하는 것은 균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한미 동맹 안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란 정권이 오랜 시간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란 정부는 자유를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을 폭력과 학살로 진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자유의 외침에 폭력과 학살로 응답하는 체제를 보면서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닌 비겁한 방관일 뿐입니다. 이란 사태가 더 이상 확전 없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란 정부가 자국민의 자유를 돌려주는 전향적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이란 사태 등을 지켜보며 자유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자유를 되찾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금의 자유를 쟁취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자유의 편에 서야 합니다. 자유의 편에 섭시다. 결코 자유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님의 복귀 결단을 환영합니다. 계획하신 혁신 공천으로 부디 이 흐름을 반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드러난 민심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꾸중입니다. 너희는 안 된다, 무조건 싫다, 그런 반대가 아니라 왜 말해도 안 듣냐라는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단치는데 핑계대고 잔소리하면 더 야단 맞는 법입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이번 공천이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조사 전문가들이 국민의힘의 현 지지율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부 갈등이라고 분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도 너희끼리 제발 그만 싸우라는 것입니다. 본래 집안 싸움이 생기면 그 책임은 더 어른인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기대만큼, 권한만큼 여기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당의 화합을 이끌고 원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정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15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들 정견 발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5명의 후보가 7분씩 연설하는 총 35분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도 경기도의 55% 가까이 되는 반도체 AI 첨단 산업 얘기는 채 3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모두 다 피상적인 구색 맞추기에 그쳤습니다. 뭐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로 일으켰습니다. 반기업 정당, 첨단산업 무지민주당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인 용인 반도체 단지의 새만금 이전설에 관해서도 한 명의 후보 빼고는 모두 다 입을 닫거나 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는 10분이 넘었습니다.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현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무려 이재명을 10차례나 언급하면서 명심으로 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동심으로 일했습니까? 세대교체를 내세운 한준호 후보는 슬로건에 아예 이재명을 새겼고, 반명으로 의심받는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을 지키겠다, 지켰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심지어 추미애 후보는 며칠 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며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당내 선거에서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사실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독 민주당에게 심해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탓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견 발표 분위기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샤라웃 정치, 즉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 지지하거나 비토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심 어필이 정책 경쟁보다 중요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통령의 정치 중립이나 당내 경선 불개입 같은 민주주의 대원칙은 그냥 갖다 버리겠다라는 아나무인입니다. 경선에서도 이 정도인데 본선 때는 또 SNS로 각종 발언으로 얼마나 신나게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선거에 개입하실지요. 선관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을 감시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지난 4년 100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중 70%가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2년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들과 제가 발의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그 반도체 특별법을 대기업 특혜라고 그토록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반도체 활황덕에 최고치를 찍은 코스피로 으스대고 지역에 반도체 투자가 늘었다고 자랑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정유 업계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정유 업계의 선제적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민께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일정한 시장 관리 조치나 점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가 중동 불안과 고유가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선제적으로 20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투입하겠다는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정유 업계에 보인 강도 높은 압박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대규모 추경을 보면 국민 경제 대책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재정 살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돈 뿌리기 정치로 검은 속내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제가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이 법을 가장 먼저 반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혁은 재판 소원 제도로 두고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심 신청 예고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역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서부터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오더니 지난해 10월에는 재판 소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제도를 가장 먼저 반기고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자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이 이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의원직이 상실된 양문석 전 의원은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 원의 대출받고 그 돈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사기 범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양 전 의원은 재판 소원을 통해 다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도정 공백을 초래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다시 경남지사 후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시장 후보로, 서울에서는 경찰관 폭행 전력이 있는 전과 이범 정원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거래하고 사법개혁을 강행하며 연임제까지 시사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정치적 방탄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을 민주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책임보다 권력 유지가 우선이라는 정치 문화가 민주당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론됐던 대부분의 소재가 국가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독재 시대입니다. 이 신독재 시대라는 먹구름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신독재 시대는 포퓰리즘과 선동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기존의 독재 유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독재 유형은 독재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그래도 종속적이거나 수동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독재 시대는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양심이라도 있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치심과 부끄러움, 양심 다 팽개치고 뒤질세라 앞다투어 앞장서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앞다투어 백성들을 버렸던 슬픈 역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코스피 6천에 취해서인지 신독재의 망령에 대해 매우 무감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란 단순한 숫자입니다만 초대형 사고 하나가 발생하기 전에 그에 앞서 29번의 사건이 있고 그보다 앞에는 300번의 위험 신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폐악질, 국회의장의 편파적 운영, 타락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유형들이 300번의 위험 신호라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현금 살포, 검찰청 폐지, 판사, 검사 무제한 고소 고발법, 3심제 해체법, 대법관 쇼핑법, 104명 국회의원이 가담한 공소 취소 모임, 경악스러운 공소 취소 거래 같은 것은 29번의 사건에 해당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몰락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까 몹시 두렵습니다. 신독재 시대 막아야 합니다. 신독재 시대 막아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고 있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속에서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출금리 상승 시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5%대 중반까지 올라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신용대출만 단기간에 1조 4천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40조 원을 넘어 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비투 강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과 6영업일 동안 발생한 반대 매매 규모만 4,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과거 한 달 동안 발생했던 규모를 단 일주일 만에 갈아치운 수준입니다. 주식시장은 결코 도박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비투는 반대 매매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넘어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 대응으로는 넣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와 비투 확산 정황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금융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회의에서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보면 여전히 추경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자 기획예산처는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만 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올해 예산은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작년 본예산보다 8.1% 증가했고 증가액만 54조 7천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곧바로 추경부터 논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추경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돈만 푸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추경 논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살릴 근본적인 정책 대안부터 제시하기 바랍니다. 돈만 푸는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과 함께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당을 이끌고 계시는 장동혁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에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른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고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옳은 것이라면 언제든 승리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운 그 목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키워드로 미래와 청년을 꼽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주역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각오로 함께 싸워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 대표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모였네요. 오늘 중앙청년위원회, 중앙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 합동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당의 젊은 분들, 대표분들이 오늘 전부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동혁 당대표께서 미래와 청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자체가 우리 당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곧 우리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여야 간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연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모든 걸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 왜곡죄라는 거 알고 계시죠?
법외국제 그걸 만들어 놨더니 바로 판사, 검사들을 바로 고소 고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 수사했던 검사들, 판결 내리신 판사들에 대해서 거의 린치에 가까운 그런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이런 법을 결과적으로 막지 못한 우리 야당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오랫동안 국회에서 숫자와 관계없이 생각이 좀 다른 여와 야가 밤새 협상을 하고 조정을 하고 바로잡아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를 얘네들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뭐 대법관 정원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심제. 예, 사심제. 사심제도 여러분들 최근에 보니까 범죄자들이, 특히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헌법소원한다고 다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향후에는 대한민국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미래, 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써놨는데, 이 좋은 이야기들이 얘기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청년들이 바로 서야 미래가 바로 서니까 청년들이 주인이다. 곧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임을 다시 한번 자각을 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당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큰 역할을 좀 해 줍시사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못할 바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성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응원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년과 함께 내일의 정치를 준비하고 계신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제 나름의 굉장히 뜻깊은 에피소드 하나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청년구청장 출마를 하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개소식을 갔는데 제 옆자리에 장예찬 전 최고께서 딱 앉으셨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간절함이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그날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그날 딱 끝났는데 장해찬 전 최고가 그 페북에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저랑 같이 있는 사진을 딱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글을 공유를 하고 저도 함께 승리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해서 그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좀 오기 전에 봤는데 장해찬 전 최고가 저한테 그 페북 친구 신청을 딱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기 직전에 그 수락을 누르고 왔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같은 점이 많고 우리 국민의힘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한 마음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폭주에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사법부를 다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여러분 또 추경한다고 하죠. 빚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 다 우리가 갚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기초연금이 지금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초연금 늘리면 그 돈은 누가 내요? 우리가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 취업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분노하는 점에서 저는 모두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음이 우리가 모여서 저는 분명히 저는 앞으로 미래를 지켜내고 국민의힘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 때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정말 용감하게 나라를 구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지혜롭게 나라를 구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현명하게 오히려 그때그때 필요한 역할로 저는 우리 당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말 중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이 말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저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승리를 원하는 마음, 정말 국민의힘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바라는 이 마음이 오히려 다른 곳으로 계속 전파가 되어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믿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부에 있어 보잖아요. 지도부에 있어 보면서 여러 가지 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고 이렇게 그 언론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고민들, 이야기들, 사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때 제가 딱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말 청년 정치들을 아낍니다. 정말 아낍니다. 매 순간,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여기 장동혁 대표님 오늘 와 계시지만 대표의 무게라는 게 저는 정말 무겁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말 한마디가 언론에 어떻게 전해지고 내가 그 뜻하지 않은 바가 어떻게 나가고 이런 바들에 대해서 참 대표님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대표님이 그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느껴지는 것도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정말 청년 정치인들 많이 아끼고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끼시는구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매 순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있는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모아서 대한민국 위하고 국민의힘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면 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저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저는 지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모이면 우리 6.3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6.25 때 낙동강 망선까지 밀렸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 전체 수복하는 데까지 3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3달 남았죠. 저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저는 오늘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3 지방선거 이기고 승리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의 힘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서약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중앙청년위원회, 중앙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결의를 하나로 모아서 지방선거 필승 서약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요, 청년 조직을 대표하는 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청년위원회입니다. 가림판을 제거할 때마다요, 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청년위원회 가림판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청년의 힘으로 정치의 판을 바꾼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네, 다음은 대학생위원회입니다. 대학생위원회는 네, 청년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입니다. 청년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 네, 다음은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입니다. 네, 청년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인데요. 청년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 네, 마지막으로 당대표님 차례인데요. 국민의힘은 청년과 함께 지방선거를 네, 승리한다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지방선거 필승의 결의를 담아서요,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약서에 서명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필승의 결의를 담아서 서약서에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명장 수여식 있겠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은요, 건재순에 따라서 중앙청년위원회, 중앙대학생위원회,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님 무대로 모시고요.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관군님, 그리고 한동원님, 그리고 김채수님, 그리고 이상욱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임명장 배관구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당대표 장동혁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동원님. 네, 임명장 한동원 시도청년위원회 협의회장 겸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에 임명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당대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상욱님. 네, 김채수님 죄송합니다. 네, 임명장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당대표 장동혁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위촉장 이상욱 전국청년의원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당대표 장동혁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엔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박창현님. 부르지 말고, 네, 그냥 사진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하시고요. 사진 촬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원이 많은 관계상요,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하셨다가요, 바로 입장하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님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왼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님들 왼쪽에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장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그냥. 빨리.
네,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은요, 자리에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단체 사진 촬영이 남아 있으니까요.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은요,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 있으니까 미리 나와가지고 줄 서 있어 달라고 얘기한 거면. 임명장이죠? 사진이 아니라? 중앙대학생위원회도 바로 이어서 임명장, 중앙청년위원회 이어서 바로 중앙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이어서 전국청년지방원회에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까. 사진 촬영이요? 아니 이거 지금 임명장. 중앙대학생위원회. 예, 중청 지금 하고 있는데 중청 다음에 중대위하고 네. 그 전국청년지방원 협의할 때 서 있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음은 중앙대학생위원회 임명장도 수여하겠습니다. 미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을 받으실 분들은요,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위 다음에 그 전국청년지방원 협의회 넣는다고. 그냥 막 찍잖아.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막 하자. 구분 없이 하자. 됐어. 다 찍을까? 구분 없이 하자. 네, 전국청년의원 지방의원협의회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청년의원 지방의원협의회도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자리에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리에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가 계속해서 남아 있으니까요.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은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임명장 받으신 분들은요,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요,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 밖에 계신 분들은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명장 수여식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행사장 밖에 계신 분들은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선언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행사장 밖에 계신 분들은 들어와서 안쪽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고 저희 행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명장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장동혁 당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전 선언문 낭독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정돈하고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비전 선언문 낭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은요, 각 청년 조직을 대표하여 중앙청년위원회 배관구 수석부위원장, 시도당청년위원장 협의회 한동원 회장, 중앙대학생위원회 손명훈 수석부위원장,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이상욱 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 성함이 안 나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충청이잖아, 충청. 제9회 지방선거 필승 결의문 청년이 지키는 국민의힘 우리가 지방선거 승리의 심장입니다. 하나, 우리는 청년이 지키는 국민의힘의 자부심으로 어떠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의 가치와 원칙을 현장에서 사수한다. 과거의 낡은 정치를 혁파하고 청년의 순수한 열정과 정의로움으로 당의 도덕성과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을 결의합니다. 둘, 우리는 청년의 기획력과 대학생의 참신함, 지방위원회 현장력을 결합하여 청년 중심의 정책 선거를 주도한다. 2030 세대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공약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셋, 우리는 세대와 지역을 잇는 가교가 되어 외연을 확장하고 청년의 역동적인 목소리로 전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캠퍼스에서 일터까지 골목마다 청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국민의힘의 비전을 전파하며 젊고 유능한 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키겠습니다. 넷, 우리는 중앙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지방원협의회의 강력한 원팀 체제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압도적 승리의 기치를 올린다. 후보자 지원부터 투표 동료까지 선거의 모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제9회 지방선거를 청년이 승리시킨 선거로 역사에 기록시키겠습니다. 네, 잠시만 자리해 주시고요. 비전 선언문을 당대표께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님 앞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전달식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임명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동안 여러 위촉장, 여러 임명장을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곳 저곳에서 또 이때 저때. 오늘 받은 임명장만큼은 전혀 다른 느낌과 전혀 다른 무게로 여러분께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함께 하자고, 청년들께 함께 하자고, 청년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제 모든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임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을 바꾸고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변화와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없었다. 그리고 부부 유튜버 결별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좀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결의문 채택 이후에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감이나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혹시 그러면 그 혁신 선택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거나 뭐 실천 생각 있으신가요? 통상 선거에서 총선이든 지선이든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쯤에 선대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어느 선대위든 이기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공천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후보들이 함께 뛰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기는 선대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나 우리 당 지도부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출마하시면 이제 등록하시면서 이제 비대위 경선관 혁신 선대위 관철하겠다 이런 거 밝혔는데 대표님 뭐 이선 후퇴 주장이다 뭐 이런 요구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대위 구성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선대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 시장님 등록으로 서울시장 경선 흥행 청신이 펴졌다고 보실까요?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장을 4번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서울시의 미래를 잘 그려낼 수 있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수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행정관료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가로서도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박수민 의원님의 참신함과 또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그런 풍부한 행정 경험, 그리고 다른 이미 신청했던 다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결합이 된다면 이번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경선을 치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나마 정부 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습니다.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드러내자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습니다.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던 대통령의 말,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합니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 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사실상 청년 고용 절벽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청년층 선호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고 청년들이 일할 제조업과 건설업은 20개월 넘게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일들의 사사건건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이 중요한 문제에는 한마디 말도 똑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취업 창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청년 실업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나라들 하는 거라도 보고 배우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과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올바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무려 18.67%나 올랐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입니다.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60%까지 폭등할 걸로 예상됩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 거래 허가제의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 버틸 것이라며 대놓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입니다. 적어도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입니다. 수사기능 해체법이자 범죄수사 마비법이라 할 만합니다.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파에 판정패 당한 겁니까? 아니면 판정패 당한 척 하는 겁니까? 집권 세력 권력의 추가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판 붙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당하게 출연한 것만 보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존치를 요구했던 보안 수사권 문제를 결론 못 내고 미뤄놓은 것도 이러한 국민적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취임 1년도 안 된 권력의 정점인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갈팡질팡 무기력한 것입니까? 결국 본인 재판 공소 취소라고 하는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는 까닭이 아닐까요? 검찰을 몰아세우자니 검사들이 공소 취소를 해주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을 실망시키면 공소 취소 빌드업의 동력이 꺼질까 걱정스러운 진퇴양난입니다.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수사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전의 검찰은 정권에 예속된 정권의 정치적 칼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검찰은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표적 수사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언필칭 검찰개혁, 즉 검찰 해체는 다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반노무현적, 반개혁적, 반역사적 퇴행일 뿐입니다. 아무리 온갖 변명을 동원해도 지금 집권 세력이 장애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공시지가 인상은 무리하고 비상식적입니다.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 5%인데 공시지가는 9.16% 올렸고 서울은 무려 18.67% 올렸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 증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의도라 할 것입니다.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해서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 즉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하겠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큽니다. 공시지가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60여 개 넘는 부담금의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실상 민생 부담 확대 패키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에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생 부담을 늘리는 이중적 사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키워놓고 다시 소비 쿠폰 같은 현금 살포로 이를 덮으려 환심을 사려는 얕은 꼼수입니다. 이번 공시지가 급등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선거 추경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서 정부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왜 이렇게 빨리 바뀌었을까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빈대 잡자고 초과삼관 태워서 안 된다. 지나친 성명성 경쟁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나름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명분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충격적입니다. 이번 검찰개혁안 공소청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상 청와대가 거의 쓰다시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거래가 치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집니다. 며칠 전에는 김어준 방송에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둘러싸고 검찰과 거래가 있다라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서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어제의 법안 통과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공소 취소 거래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반기를 드는 척하다가 결국은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것들이 타협의 결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법원 관련된 3개 악법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된 어제 2개 악법이 완전히 처리가 되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소 취소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오늘 민주당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는 민주당 강경파들과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적 상황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을 조장함으로써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축소되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한 통속이 되어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몰고 가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뭐 강력히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 두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공소청법이 통과되고 나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이 거학에 대해서 저항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집니다. 법안의 취지를 떠나서 지금 공소청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정부 내에 이 수사기관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고 사법기관이 거의 파괴시켜 놓은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인권 보호, 기본권 보호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법안에 깔려 있는 나쁜 의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밝혀내서 국민들께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완전히 지워내기 위한 그런 사법개혁의 외피를 쓴 사법 파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2021년 10월 영국 국립통계청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던 청소년 사망률이 미접종자보다 2배에서 10배가 높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듬해 3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백신 강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문재인 정권이 만든 국가적인 대참사입니다. 수많은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갔던 곰팡이 백신 특검합시다. 국민 여러분,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국가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게 될지 모릅니다. 피해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곰팡이 백신 특검을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곰팡이 백신, 살인 백신 특검합시다. 지난 13일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근무 시간에 무단 외출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현대차 노조원 일부는 임원실을 점거하고 고성과 폭언을 퍼붓고 컴퓨터와 사무직기, 화분 등을 파손하는 폭력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런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극단적이고 극단적인 행태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권력에 취한 노조에 의한 폭력, 노폭입니다. 글로벌 기업 현대차의 유니폼을 입는 것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 이런 몰상식한 세상, 몰상식한 강성 노조에 의해 여러분의 취업길이 막히게 될까 두렵습니다. 폭력적 사태까지 서슴지 않는 현대차 노폭 사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검찰 조직을 몽땅 없애자던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식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이재명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조직을 통째 날려야 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과 그 입장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청, 검사의 이권 요구권, 영장 청구 및 집행지휘권 등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김어준발 공소권 거래 시도 의혹에 재발이 저려서 야, 우리 그런 거래 없었어 하며 오리발 내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 조직이 완전 폐지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권력에 의한 정치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도 사라지게 됩니다. 특사경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대다수 일반 행정공무원입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수사 개시 단계에서 법리 판단, 영장 청구 적법성 검토까지 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다면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믿지 못하겠다는 대한민국,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경찰공화국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수사기관을 권력의 홍위병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제도의 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해 충분히 수기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제3차 오일 쇼크에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은 비싸서 못 사는 가격 변동성 단계를 넘어 돈 있어도 못 사는 공급망 단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이제 경제 정책의 하위 변수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상위의 상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의 대응은 장기적이거나 체계적이지도 않고 수급 임시 방편과 시장 개입 위주의 미봉책들 뿐입니다. 마치 선거운동하듯 여기저기 급하게 원유를 구하러도 다닙니다. 집안에 돈이 떨어져 가는데 가장이 장기적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이 집 저 집에 돈만 꾸러 다닌다면 가족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 특히 반도체와 철강 및 데이터 센터와 배터리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불확실성에 투자와 생산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격 통제와 시장 안정 정책은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영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 여당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 에너지 안보 범국민 비상대책 기구를 즉시 구성합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고 실행합시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전력망 확충, 안정적인 기저전원 확보와 에너지 믹스 등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안보의 블록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시장 상품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환율로, 물가로, 내수로 전이되는 것을 넘어 주력 산업을 중단시키고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에너지만큼 큰 약점이 있습니까? 에너지 안보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없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 나침반도 없이 거친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이 기름값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에너지 걱정 없이 공장과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미래가 에너지 위기에 끄떡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세력과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인재, 특히 좋은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여 국민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 오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공개 경쟁과 검증 기반의 공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현장에서의 고민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1차 예선은 100% 온라인 국민 투표를 결과로 상위 후보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청년 오디션 특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청년 정치인들을 직접 선택하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는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제도인 PPAT 시험이 진행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비록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을 떠났지만 우리는 그 취지와 원칙을 계승해 공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공천 관행을 타개하고 최소한의 정량적 검증을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공천의 공정성과 관련된 금전적 영향력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달리 더 나은 후보자들을 공천하여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출마 예정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선거 때마다 고무신과 막걸리, 돈봉투가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을 관건선거, 금권선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고무신 대신 세금을 뿌립니다. 막걸리 대신 국가 예산을 풀고 있습니다.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밤을 새워가며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고작 석 달 앞둔 시점입니다. 2026년 예산이 통과된 지 넉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주말이 어디 있느냐고 참모들을 몰아붙입니다. 중동 위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6월 3일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 채무는 133조 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299조, 이명박 정부 443조, 박근혜 정부 626조였습니다. 완만하게 증가하던 국가 부채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핑계 삼아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전에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살포하면서 국가 예산이 매표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독식 국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부채는 연평균 10%씩 증가하면서 결국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국가 채무는 1,415조 원, 부채 비율 51.6%, 국가 재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국가 예산은 최고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선거용 실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선거 직전입니까? 이건 경제 정책도 아니고 복지 정책도 아닙니다. 경제 정책, 복지 정책으로 위장한 매표 행위입니다. 돈으로 지지율을 만들고 돈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그 목표의 최종은 무엇일까요? 신독재 체제의 완성입니다. 재정이 무너지면 국가는 버틸 수 없습니다. 국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신독재 시대를 막아야 합니다. 신독재 시대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 문제는 분명히 국가의 책임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일 이 문제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발생했다면 아마 국가적 참사 적폐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지적하는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 정치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추진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이물질 백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백신 관리, 대응 과정, 피해 인정 및 보상 체계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 구명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보건 위기에서 국가 대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도 지시하십시오. 이 진상조사 결과는 국정조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동산 세금 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내 지갑에 들어온 돈은 없는데 왜 세금만 늘어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는 실현된 소득이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국민이
실제로 번 소득이 아니라 종이 위 숫자 상승만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는 사실상의 보이지 않는 정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결국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 실패 비용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집값 잡는 것이 하천 정비보다 쉽다고 혼장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폭탄에도 보듯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통제 영역이 아닙니다. 세제, 금융, 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정교한 정책 문제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